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여대 최운목 교수입니다. 네, 지금부터 탄소 배출권 무상할당 조치의 보조금 협정 합집성 검토, 우리 법무법인 화우에 계시는 이동훈 변호사님의 발제문에 대해서 제 토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주제가 굉장히 시의적절한 주제이고, 기업이 당장 당면한 문제이고, 정부도 어떤 국제 교토 의정서라는 국제협정상에 하나의 온실가스를 이제 감축해야 되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거를 당장 이렇게 디자인하고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아, 꼭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과 관련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이슈일 수 있는데, 그거를 이 보조금의 정의와 어떤 국제 분쟁 맥락에서 상당히 주제를 잘 선택하시고요.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하신 것 같아서 저도 상당히 읽어보고 이런 이슈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가 뭐 앞으로 이걸 시행하는데 이런 거를 정말 주의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많이 배웠습니다. 훌륭한 주제, 시의적절한 주제, 정책적인 마인드를 갖고 아주 우수한 논문을 이렇게 완성하신 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뭐 전체적인 발제문의 이제 방향은 이게 어떤 탄소 배출권을 정부가 이렇게 기업에 사실은 뭐 돈을 받고 팔거나 해야 되는데, 또 우리 정부가 좀 이렇게 무상 할당 조치를 좀 취하면서 어떤 온실가스 감축 의무도 좀 달성하고, 또 기업이 느끼는 부담을 좀 덜어주면서 아, 두 마리 토끼를 좀 동시에 잡으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맥락의 하나의 이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발제문의 전체적인 결론이라고 할까요? 그런 방향은 그렇게 딱 보조금이라고, 이걸 이렇게 보조금이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기는 좀 맞아떨어지는 게 마땅한 게 뭐 없을 수 있다. 그래서 디자인을 좀 잘 하게 되면 그런 보조금 규율 체제를 좀 벗어나갈 수 있는 방향도 있다. 현행 그런 무상 할당 조치가 국제 체제에 이렇게 걸리지 않고 갈 수 있는 방향도 뭐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정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 논문을 작성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우선 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상당히 이 문제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문제의식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WTO 보조금 협정 체제의 전반적인 취지라고 그럴까요? 목적이라고 그럴까요? 맥락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로부터 먼저 출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보조금 협정 체제는 공정 경쟁을 보호하려는 거죠. 그래서 경쟁하고 있는 상품, 또 그걸 생산하는 생산자 간의 어떤 페어 컴피티션을 일단 보호하려는 체제 하에 보조금이라는 좀 테크니컬한 주리스프루던스를 구축한 거기 때문에 과연 공정 경쟁 측면에서 이런 우리나라의 무상할당 제도가 과연 어떻게 자리매김할 건가 하는 전체적인 시각을 먼저 좀 갖고 구체적인 해석이나 이런 거를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조약법에 관한 비현나백이나 이런 경우도 분명히 문헌 해석이 조약문의 문헌 해석이 독자적인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어떤 목적 속에서 해석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나라에서 배출권을 좀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그거에 합치되는 기업을 무상으로 배출권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다른 나라 경쟁하는 그 다른 산업이나 상품이 있는 또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제도를 갖고 있지 못하고, 그럴 경우에 사실 두 제품 간에 이렇게 동일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될 텐데, 그게 과연 공정 경쟁 체제에 합치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무상 할당 제도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나 또는 가질 의도가 없거나 또는 구조적으로 가질 수 없는 나라, 뭐 이런 나라들은 지속적으로 그런 무상 할당을 마련한 나라에서 수출되어 오고 있는 제품에 의해서 산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아무래도 무상 할당을 통해서 상당한 그 기업의 편의나 혜택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게 또 불이익으로 다가오고 피해로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그 재소자들도, 이게 철강 제품이죠. 후판이죠. 후판의 연례재심 사건에서 또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산업 피해는 상당히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게 공정경쟁 원칙을 좀 해하는 측면은 분명히 발생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게 이제 보조금이라는 정의에 테크니컬리 맞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이제 피해가는 쪽으로 해석을 과연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뭐 그런 취지나 목적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 공정 경쟁을 해야 하는 측면은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보조금 정의 조항을 그 취지에 맞게끔 해석해서 이게 이제 보조금에 좀 해당이 된다, 뭐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느냐, 그 선택의 문제인 것 같고요. 후자의 선택을 하더라도 보조금에 해당이 되는데 그게 뭐 상계 조치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피해를 입은 나라는 또 자기 산업에 경쟁하는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인더스트리 인주리를 레머디하기 위해서 어떤 그 상계 조치를 이제 취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상계 가능한 그 권한이 있다 하는 그 쪽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보조금을 주되 나는 그 산업 피해, 분명히 산업 피해는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레머디하기 위해서 내가 상계 가능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받아야 된다. 그렇게 서로 공평하게 사실은 문제를 좀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라고 굳이 그렇게 보조금 쪽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그게 뭐 어떤 그 환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 보조금으로 그러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든지 뭐 그런 쪽으로의 논리까지는 연결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수입국도 하나의 그 상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산업 구제를 좀 통해서 그런 걸 피해를 감축할 수가 있는 그런 또 권리는 있기 때문에 상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협정상의 취지,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게 만약에 수출 산업에 상당히 직접적인 하나의 코스트 세이브로 연결된다면은 이건 수출 보조금에 해당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좀 더 그 피해를 입은 상대방 국가의 산업에 어떤 구제를 해줄 수 있는 필요성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양측의 견해를 좀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국제법적인 어프로치를 하는 거니까 전체적인 맥락 하에서 이 문제를 좀 일단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게 이제 보조금에 그럼 과연 해당되느냐, 보조금의 정의에 해당되느냐 하는 이제 문제를 상당히 여러 시각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꼼꼼하게 분석을 이 논문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축하를 드리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그 과연 그 자금의 직접적인 이전에 해당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Direct Transfer of Fund에 해당되느냐, 그 문제인데, 반드시 뭐 이렇게 파이낸셜한 물리적인 하나의 그 돈이라고 그럴까요? 그 돈 자체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전해주는 그런 것만 그 보조금협정 그 1조에서 말하는 그 정의조항의 첫 번째 카테고리인 Direct Transfer Fund라는 개념에 과연 해당되도록 그렇게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문제죠. 무상할당 조치를 받게 되면은 그만큼 뭐 코스트 세이빙 효과가 바로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차피 돈을 직접 주나 그런 그 무상할당 조치를 통해서 어차피 기업이 지출해야 되는 비용을 직접적으로 줄이나 사실은 거의 이퀴벌런트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보조금 협정에서 그게 direct transfer of fund, 그래서 direct란 말이 들어가서 상당히 간접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식으로 transfer fund가 발생하는 그런 거는 조금 배제하려는 그런 랭귀지는 사용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말하는 direct란 말이 그렇게 피지컬한 완전히 트랜스퍼만 말하는 거냐, 또 돈이라는 형태로 트랜스퍼하는 경우만 말하는 거냐 하는 거는 해석의 여지가 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하나의 뭐 권리를 주는 거지 뭐 자금을 주는 건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너무 이렇게 그 개념을 너무 좁게 접근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처럼 어떤 그 코스트 세이빙 효과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뭐 그런 경우는 그게 그 트랜스퍼 펀드 개념에 상당히 포함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그 현재의 트랜스퍼 펀드뿐만 아니고 이제 포텐셜 트랜스퍼 펀드도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카테고리에 분명히 정의 조항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그 무상할당을 받은 그 배출권을 지금은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지만 그걸 뭐 내다 팔 수도 있고 또 남는 거는 또 팔 수도 있고 하는 여지는 있지 않겠습니까? 기업이 또 중간에 파산할 수도 있고 그런 걸 현금화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포텐셜, 지금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는 트랜스퍼 펀드 효과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포텐셜 트랜스퍼 펀드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도 상당한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좀 검토는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테고리가 이제 정부 재정 수입이 원래 발생하기로 돼 있는 거를 콜렉트하지 않거나 면제시켜주는 경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보조금의 카테고리인데, 원래는 그런 재정 수입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이제 다른 기업들이 있는 거고, 그거를 무상할당을 통해서 그 혜택을 받는 또 기업이 또 있고, 그래서 그 두 상황이라고 할까요? 기업이 놓여 있는 그 상황 간의 어떤 비교 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카테고리인가요? 그 기업에 대해서만 이제 그 재정 수입이 발생할 거를 정부가 콜렉트하지 않거나 면제시켜주는 그런 경우에 이 두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비교 가능 상황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는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여기서도 분석이 좀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만은, 무상할당을 받는 기업의 상황과 그걸 못 받는 기업의 상황, 그렇게 비교해 볼 때, 그걸 못 받는 기업의 상황이라는 게, 온실가스 감축 생산 비용이 뭐, 정부가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으로 발생하는 뭐 그런 기업은 무상할당을 해주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정도의 생산 감축
오직가스 감축을 통한 그 생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은 무상할당을 안 해준다. 정부가 그런 얘기고,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온실가스 감축 생산 비용이 큰 기업과 작은 기업 간에 그 비교 가능한 상황이냐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 그게 가스 감축 비용 감축으로 인한 생산 비용이라는 하나의 그 기준으로 그게 이렇게 큰 기업과 작은 기업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그게 유사한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볼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죠? 어떤 그 기업이 뭐 동일한 업종에 뭐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또 생산 제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일 수도 있는 거고, 또 기업이 처해 있는 뭐 여건이나 이런 게 유사한 그 기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정부가 이렇게 딱 정한 그 생산 비용 증가 그 기준에 충족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가지고 무상할당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결정하게 되니까, 기업 상황은 상당히 유사한데 어떤 기업은 그 무상할당을 받고 어떤 기업은 받지 않고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중에서 일정 기업만 그렇게 무상할당을 해주는 거는 원래는 그런 모든 기업을 통해서 어떤 그 배출권을 정부가 판매함으로써 그거를 유상할당을 해주도록 되면 그거에 따라 이제 정부 재정 수입이 생기는데, 그거를 일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면제해줌으로써 무상할당을 통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두 번째 카테고리인 그 재정 수입을 그 면제해주는 경우에도 사실은 해당되지 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반드시 텍스 명목으로만 그렇게 텍스를 면제해주는 경우뿐만 아니고, 텍스와 유사한 어떤 그 재정 수입이 발생하는 그러한 소스에 대한 하나의 면제 조치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거기에 해당될 수도 있겠죠. 더군다나 정부가 정한 그 또 하나의 기준이 무역 집약도가 뭐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은 무상할당을 받고, 무역 집약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는 뭐 무상할당 안 해준다. 뭐 그런 얘기니까, 무역 집약도라는 그 뭐라 그럴까요? 무역 집약도 상당히 그 퀘셔너블한 그 기준에 의해서 그런 재정 수입 면제 여부가 이렇게 갈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뭐 무역 집약도라는 게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서로 너나 나나 유사한 상황인데, 그거를 무역 집약도라는 기준에 의해서 어떤 기업은 면제를 해주고 어떤 기업은 안 해주고 뭐 그런 경우와 유사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런 무역 집약도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그런 측면을 보더라도 두 번째 카테고리의 보조금정에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조금 정의가 이제 상품을 정부가 제공해 주거나 서비스를 정부가 그 기업에 제공해 주는 경우죠. 근데 이 경우는 뭐 탄소 배출권이라는 하나의 권리를 이렇게 무상으로 할당해 주는 거니까, 이게 뭐 상품을 제공해 주는 경우는 아니다. 그건 하나의 권리를 제공해 주는 거지, 그게 무슨 상품을 제공해 주는 거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주장은 가능하긴 하겠지만, 이게 단순한 권리의 제공이냐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탄소 배출권을 무상 할당해 준다는 거는 그 배출권 자체가 무슨 가치가 있는 건 아니죠. 기업이 이렇게 생산 활동을 하면서 그 공기라는 하나의 뭐랍니까? 공기가 뭡니까? 그것도 하나의 상품 아닌가요? 그게 요즘에 상품화된 거 아닌가요? 공기를 사용하는 거를 이렇게 돈으로 주고 파는 그 제도가 결국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기라는 하나의 물리적인 물질을 거래 가능한 하나의 상품으로 보면서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 사고 파는 그런 제도가 새로 만들어진 건데,
그런 그 공기를 그 무상할당량만큼 정부가 그 기업에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주장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풋이죠.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공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그 인풋을 정부가 이렇게 기업에 제공해 주는 게 아니냐, 뭐 그렇게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상품의 제공 이 말을 우리가 그 전통적인 개념의 상품에만 너무 한정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문제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현대적인 의미의 그 상품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넓어지고 있고, 그게 특히 탄소 배출권 할당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투입제에 대한 무상 제공의 경우에 해당된다. 뭐 그런 식의 그 논리의 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그 보조금 협정의 정의에 따르면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또 다른 형태의 그 보조금의 정의가 또 하나 있죠. 숨어 있죠. 그래서 그 이상의 그 세 가지 카테고리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GATT 16조 상의 어떤 그 다른 형태의 소득이나 가격을 지지하는 그런 정부의 조치, 그걸 또 보조금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other forms of income or price support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6 of GATT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에 설령 해당되지 않더라도 과연 그 GATT 16조상의 그 다른 형태의 소득이나 가격 지지에 해당되느냐 하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GATT 16조에 따르면은 수출을 증가하거나 또는 수입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이렇게 프라이스나 인컴 서포트를 해주는 경우도 보조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경우에 그게 해당될까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그 수출 산업이나 이런 철강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겠죠. 그러한 그 산업을 사실상 타겟해서 그게 무역 지박도 그러니까 기준 이상에 포함된다고 이렇게 정부가 얘기를 하면서 또는 그 온실가스 감축을 하려면 생산 비용이 상당히 많이 기준 이상으로 발생하는 산업이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수출 산업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데 해당된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무상 할당을 해주는 거는 이제 수출을 증가할 목적으로 일종의 그 인컴 서포트를 해주는 경우에 해당된다. 결국은 무상 할당을 받게 되면은 그 받은 기업의 인컴이 그만큼 서포트되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마지막 카테고리의 보조금에 해당된다. 주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요 네 가지 카테고리의 보조금 정의 그 어느 것도 그렇게 만만히 좀 판단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은 여러 개가 이렇게 중복돼서 적용되면서 이게 보조금에 해당된다. 뭐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럼 과연 혜택이 발생하느냐, 베네핏이 컨퍼드 되느냐 하는 측면인데 필자는 어떤 기업은 뭐 감축 비용 에너지 개선을 통해서 감축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드리는 어떤 그 개선 비용이 정부가 제공하는 그 무상 할당을 통한 혜택보다 오히려 큰 기업도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반드시 그 혜택이 기업에 이렇게 주어진다 그렇게만 볼 건 아니다. 오히려 손실이 가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좀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건 상당히 흥미로운 그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뭐 그거는 뭐 그런 기업의 어떤 특수한 예에 한정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어떤 에너지 개선을 이렇게 추진하면서 감축 그 에너지 개선을 통한 그 감축 비용보다는
그 탄소 배출권 무당 할당 조치에 의한 그 이익이 더 발생을 더 많이 하니까 그 기업이 사실은 그런 그 베네핏을 결국 정부로부터 수령하는 것을 어플라이 하게 되고 그걸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우리 정부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그 차액은 하나의 베네핏으로 컨퍼드 되는 경우가 상당히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고, 뭐 기업이 설령 손해를 보면서 그거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하는 이유가 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발적으로 그렇게 기업이 그 에너지 개선을 하는 거는 반드시 그 탄소 배출권 무상할당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이익이 발생하고, 뭐 기업의 그 소셜 밸류가 늘어난다든지 뭐 다른 데서 또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데 혜택까지도 고려를 하면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익이 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은 그 혜택이 일반적으로는 발생하기 때문에 뭐 이런 프로그램도 마련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베네핏이 컨퍼드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뭐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정성 문제인데요. 특정성이 과연 있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좀 간략하게 분석은 했습니다만은 조금 복잡하게 분석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특정성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특정적이지 않게 보조금을 수요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상당히 많죠. 어떤 객관적이고 자동적인 기준, 상당히 투명한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합치되면은 거의 오토매틱하게 수혜가 되도록 그렇게 디자인하고, 정부 당국의 재량권을 없애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상당히 특정적이지 않은 보조금이 돼서 그 자체로 이제 특정성이 없는 식으로 판정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경우가 그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자동적 수혜의 경우에 해당되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정부가 내세우는 기준이라는 게 그 온실가스 감축 생산 비용이 이제 일정 기준 이상으로 발생한다 하는 거 하나 하고, 또는 무역 집약도가 일정 기준 이상이다 하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 보조금 협정에서 말하는 그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자동적인 수혜 조건을 설정한 거냐 하는 문제인데, 무역 집약도 뭐 이런 기준, 생산 비용 상승 뭐 이런 기준, 그거는 그 거기서 말하는 그 비특정성 기준에 해당이 되는, 굉장히 그 뭐 기업의 고용인수라든지 기업의 뭐 규모라든지 뭐 이런 굉장히 투명하고 상당히 그 뉴트럴한 기준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보다는 조금 더 상당히 그 주관적인 측면도 좀 고려한 뭐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그 자체로서 그 보조금을 비특정적 보조금으로 만들 정도의 기준은 아니라고 보면, 그 드주의 특성성이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필자는 좀 드팩토 특정성 쪽으로 좀 분석을 했죠. 그래서 수혜 기업이 사실상 일정한 그 소수의 기업에 이렇게 독점적으로 그 수혜가 가해지거나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특정성이 있는 de facto specificity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걸 좀 피해가도록 디자인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사실상 특정성 측면에서 접근했는데, 이 경우는 뭐 사실상 특정성까지 갈 것도 없고 법률상 특정성 개념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수출 보조금의 경우는 특정성 자체가 간주돼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성을 따질 필요도 없는데, 이
보조금 협정 부속서 1회에 따르면은 수출 기업에 대한 직접세 감면의 경우는 그 자체로서 수출 보조금의 하나의 일러스트러티브 리스트에 해당된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철강이나 이런 그 산업들 그런 경우에 어떤 무상 할당 조치를 통해서 이런 혜택을 주게 되는 그런 경우 거기 직접세의 감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반드시 택세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직접세나 각종 무슨 부가금이나 뭐 이런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에 그 탄소 배출권을 이렇게 사야 되는 의무, 탄소 배출권을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반드시 사면서 그 배출을 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그 부담, 뭐 그런 것도 하나의 텍스와 유사한 하나의 차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 수출 기업에 대한 직접세와 같은 어떤 차지의 감면에 해당될 여지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수출 보조금으로 해당될 경우도 상당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기업이 수혜를 입는지를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정말 수출 지향적인 산업에 그게 막 딱 주어진 그런 보조금의 경우는 이 자체로서 수출 보조금에 해당될 가능성을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특정성 자체가 그 자체로 간주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뭐 당연히 특정성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기업에만 그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그 산업에 다 주어지더라도 그 수출 보조금에 해당되면은 그게 특정적인 보조금으로 판정될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보조금에 해당이 되고 그게 혜택이 주어졌고 특정성이 있고 뭐 그렇더라도 이 필자도 좀 언급을 하셨지만 어떤 그 일반적 예외, 게트 20조상의 좀 일반적 예외에 해당이 돼서 이게 이제 보조금 규율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분석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보조금 협정 자체는 일반적인 예외 사유를 게트처럼 두고 있지는 않지만 뭐 보조금 협정이라는 게 게트 6조와 16조 그 체제를 디벨롭 시켜서 특별 협정으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게트 6조와 16조는 결국 게트 20조라는 일반적 예외 적용 대상이고 그렇게 보면은 보조금 협정 체제 자체도 게트 20조의 일반적 예외에 해당이 되는 하나의 그 협정이다. 뭐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히 학자적인 뭐 큐리오시티를 넘어서서 한번 그 실제 그 케이스에서 한번 정식으로 다퉈볼 그러면서 판례를 좀 형성시켜 볼 만한 그런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게트 20조가 뭐 A호라든지 G호라든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이나 뭐 보건이나 이런 거를 이유로 한 그 예외 조치가 있기 때문에 마침 그 심각하게 한번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G호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갈 가능한 자연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치 이런 경우가 이제 일반적 예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 공기라는 하나의 그 자원은 고갈 가능한 자원인 걸로 이미 WTO 판례가 형성돼 있고 그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것은 바로 그 공기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의 대표적인 하나의 그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국제체제는 이미 자리 잡았고 국가 간에 상당히 글로벌한 차원의 컨센서스가 이미 형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기 참여하지 않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그 정도면은 그 정도의 다자조약으로 탄생한 체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할당 조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거를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런 거는 20조에 따른 하나의 그 정당한 조치로 상당히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국제적인 하나의 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20조를 원용하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도 아니고, 국제적인 조약 체제로 탄생하고 거기에 이렇게 가입해 있는 나라가 그거를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시행 조치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20조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은 20조의 G항을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죠. 뭐 A호도 트라이 해볼 수 있죠. B호도 트라이 해볼 수 있고요. 어떤 그 인간의 동식물의 뭐 생명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 필요한 조치, 그 B호도 트라이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샤프 아니겠습니까? 20조의 모두 조항이기 때문에 B호나 G호를 통과하는 경우에도 그 모두 샤프에 의해서 과연 이게 자의적이지 않게 적용됐느냐, even handed하게 적용됐느냐, 자의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되느냐 하는 것들을 통과해야만 일반적 예외로 허용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디자인되고 있는 그런 그 체제가 과연 그 샤포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상할당을 받는 기업과 못 받는 기업의 그 상황이 자의적 차별을 발생하는 식으로 이 제도를 디자인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죠. 무역 집약도가 일정 기준 이상이다. 온실가스 감축 생산 비용이 뭐 일정 기준 이상으로 크게 발생하는 기업이다. 거기에는 혜택을 주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전혀 무상할당을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아니면 또 그런 식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무역 집약도라는 기준이 상당히, 정확히 뭘 말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상당히 애매한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 보호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무역을 많이 하는 기업, 그렇게 보는 건가요? 무역 집약도라는 게. 그렇게 되면은 좀 수출 기업을 좀 보호하기 위한 조치 측면이 있고, 그 기준이 상당히 아비트러리한 기준일 수 있고,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생산 비용이 큰 기업이다.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 그게 적더라도, 그 기준을 미달하더라도 전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거는 좀 아비트러리한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냐, 그런 식의 주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온실가스 감축 생산 비용이 뭐 10에서 0까지 이렇게 쭉 차이가 있게 발생하는데, 그 차이에 따라서 비례해서 뭐 무상할당 개수를 비례해서 이렇게 많이 주고 조금 주고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일정 기준 이상이면은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아비트러리한 애플리케이션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 무역 집약도까지 또 고려하게 되면은 그게 좀 더 아비트러리니스가 좀 증가할 수 있고, even handed라는 기준에도 좀 어긋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샤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조금 제도를 좀 개선해서 뭐 proportionally 간다든지, 무역 집약도 개념을 좀 명확히 하면서 그게 좀 산업보호적으로 적용되는 측면을 제도적으로 없앤다든지, 뭐 그런 식의 노력을 좀 기울이면서 20조에 의한 일반적 예외를 좀 강력하게 주장해서, 왜냐하면 보조금에 해당되고 그게 혜택이 발생하고 뭐 그럴 가능성이 좀 저는 크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히려 20조 쪽에 좀 우리가 좀 의존하면서 그 제도를 좀 디자인 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그 제도 개선의 방향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제 보조금이라는 그 전통적인 체제가 특히 환경 이슈와 관련해서 상당히 새로운 형태로 해석이 되고, 또 환율 문제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조금이라는 개념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그 각국의 다양한 조치가 뭐 환경보호라든지 뭐 그런 걸 이유로 이렇게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조치들을 그 상대방 피해를 입는 나라 입장에서는 보조금 체제를 동원해서 그거를 이렇게 잡아내고 또 상계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기울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에 이 보조금이라는 개념과 그 규율 체제 또 20조의 일반적 예외 이런 거를 좀 얼마나 그 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측면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균형적인 시각에 입각해서 이 제도를 새로 해석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그거를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적용시켜 나가야 되느냐 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국제통상법의 미래와 관련된 그러한 주제를 발표를 하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축하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분석, 또 심도 있는 분석, 또 균형된 사고 이런 거를 잘 좀 앞으로 좀 발전시키고 그럴 만한 주제를 발제를 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서 이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우리 정부의 정책에 이렇게 반영시키면서 국제적으로도 그걸 좀 양자협정이나 아니면 FTA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WTO 플러스적인 어프로치라도 취하면서 입법론 쪽으로라도 그러한 연구 결과를 좀 반영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이 결국은 지금 거의 뭐 정체 상태에 있고 다 죽어가는 이 WTO 체제를 좀 리바이브 시키는 데도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그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